한국의 기적을 사랑하는 스텔라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어른들의 정신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제가 사랑하게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장에서 제가 입을 열자마자 130개국 대표들의 얼굴이 새하얘졌거든요. 북한의 핵무기는 종이호랑이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러시아 핵과학자인 제가 40년간 몸담았던 조국을 향해 칼날을 겨눈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단 한 발이면 모스크바 크렘린을 1m 오차 없이 타격할 수 있습니다. 800km 밖에서 말이죠. 중국 대표가 급히 메모를 하고 미국 대표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북한 대표단은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은 이미 사실상 핵무장을 끝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말이죠. 지난 3년간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전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제 한국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5년 전 제가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를 속여왔던 거대한 거짓말을 발견했고, 이후 한국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어요. 제가 느낀 놀라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제 이름은 드미트리 페트로프입니다. 1954년생이니까 올해 70세가 되었죠. 소비에트 시절부터 40년 넘게 핵과학 연구에 몸담아온 사람입니다. 모스크바 쿠르차토프 연구소에서 평생을 바쳐 일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는 국가공로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비에트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아버지는 미그-15 전투기를 몰고 한반도 상공을 누볐죠. 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드미트리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 그 눈빛을 보면 언젠가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 같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은 가난하고 분단된 불쌍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총회에서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북한과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수준의 낡은 시설과 조작된 데이터를 봤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페트로프 박사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APR-1400 원자로는 4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KSTAR 핵융합로는 1억도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했어요. 이는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몇 개 만들어봤자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800km 밖에서도 오차 1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완료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무서운 무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과학, 두 번째는 정확성이라는 무기입니다. 이때 영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러시아 과학자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이 순간을 위해 석 달간 고민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의 양심이 저를 떠밀었어요. 저는 40년간 평화적 핵기술 연구에 헌신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조국이 이 기술을 전쟁에 사용하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총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국 대표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외교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페트로프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국을 다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한 말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 전달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폭탄 선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소비에트 붕괴 이후 30년간 러시아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기술 강국이 되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5년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19년 북한 파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부터 2022년 한국 방문에서 경험한 기술적 경이로움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승리합니다. 제가 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가 러시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978년 모스크바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저는 쿠르차토프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당시만 해도 소비에트의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우리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스푸트니크로 우주시대를 열었고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를 비행했으니까요. 1982년에 아내 옐레나와 결혼했어요. 그녀는 모스크바 의대 출신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1990년에 아들 안드레이가 1993년에 딸 카테리나가 태어났죠. 우리 가족은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는 주로 평화적 핵기술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의료용 방사성동 위원소 개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향상 같은 일들이었죠. 30년간 한 번도 무기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신념이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러시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후 경제가 나아지고 국민들의 생활도 좋아졌어요. 제 연구비도 늘어났고 국제학술회의에도 자주 참석할 수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점점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언론의 자유도 제한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조심하라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연구 환경도 어려워졌어요. 해외 협력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고 최신 장비 도입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조국이니까요. 잠시 어려운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에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다. 푸틴 대통령의 발표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드미트리,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전쟁을 시작하는 거지?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사흘 후에 왔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페트로프 동지, 조국이 위급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평화적 연구는 잠시 접어두고 군사용 핵기술 개발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거부했어요. 소장님, 저는 40년간 평화적 연구만 해왔습니다. 무기 개발은 할 수 없어요. 소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페트로프 동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명령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아들 안드레이는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딸 카테리나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카테리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음 주에 저는 소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무기 개발 대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해외 핵시설 시찰이나 기술 평가 같은 일 말입니다.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평가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우리 동맹국의 핵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정부에서 지시가 왔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한 무기를 직접 만드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행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2022년 4월 전쟁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북한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기술은 어느 정도일까? 정말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일까? 비행기가 평양 순환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1970년대 수준이었거든요. 낡은 터미널, 오래된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북한 핵에너지 연구소에서 나온 리철수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자였어요. 페트로프 동지, 멀리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그의 러시아어는 유창했지만 말투가 어딘지 경직되어 있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서 영변까지 가는 3시간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도로는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도 대부분 낡은 구형 모델들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은 더 심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들이 여기저기 보였거든요. 이런 인프라로 어떻게 핵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지? 영변 핵시설에 도착했을 때 제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안은 삼엄했지만 시설 자체는 예상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1980년대에 멈춘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일기에 적었어요. 첫인상은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찰이 시작된다.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봐야겠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목격할 충격적인 진실들을 말이에요. 영변 핵시설에서의 첫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된 시찰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어요. 북한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우라늄 농축시설은 제가 1980년대 소비에트에서 봤던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낡았어요. 이 원심분리기들은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제가 리철수 박사에게 물었어요. 1987년에 소비에트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잘 작동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그 원심분리기들은 제가 젊은 시절 러시아에서 본 1세대 모델이었거든요. 효율성이 현재 기준으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구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전력 공급 상태였습니다. 시찰 도중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리 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끔이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하루에 서너 번씩 정전이 되더군요. 정밀한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전력이 불안정하면 모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고농축 우라늄을 만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난 북한 과학자들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영양실조 기미가 보였어요. 40대로 보이는 한 연구원은 실제로는 30대 초반이었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안 되니 노화가 빨리 진행된 거예요. 나라의 중심 인재인 국가과학자도 영양 공급이 안 될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우라늄 농축률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은밀히 물었어요. 공식적으로는 90%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젊은 과학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둘째 날 오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의 실제 농축률은 20%로 나왔는데 보고서에는 85%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책임자가 당황하며 급히 모니터를 끄더군요. 잠깐의 시스템 오류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본 것이 정말 북한의 실제 핵 능력일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리명화라는 20대 후반의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그녀는 김일성 대학 원자핵 물리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다른 북한 과학자들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지적인 호기심과 함께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가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오늘 밤 11시에 도서관 3층으로 오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북한에서 은밀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밤 11시 어둠 속의 도서관에서 리명화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당신이 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은 고작 8% 수준입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최소 90%는 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핵실험은? 대부분 기존에 중국에서 도움받아 만든 원시적인 폭탄들이었어요. 실제 위력도 발표된 것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했던 2017년 실험도 그냥 핵분열 폭탄에 약간의 핵융합 물질을 섞은 정도였어요.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체제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핵무기가 있어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킬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유지용 허세에 불과해요. 리명화는 작은 USB를 제게 건넸어요. 이 안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농축률, 핵물질 보유량, 시설 가동률 모든 것이 있어요.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 갔어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속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북한 주민들도 한국 사람들도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USB를 받으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나흘째 되는 날 공식적인 시찰이 끝났어요. 마지막 브리핑에서 리철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페트로프 동지, 우리의 핵기술 수준을 확인하셨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에는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한국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떨까? 정말 북한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앞서 있을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제가 목격할 기술적 경이로움을 말이에요. 북한에서 돌아온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페트로프 동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 참석 요청이 왔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말했어요. 한국에서요? 네, 러시아와 한국 간의 원자력 안전기술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북한 시찰 경험이 있는 당신이 적임자라고 봅니다. 저는 내심 기뻤어요. 북한에서 보았던 참담한 현실 이후로 같은 민족인 한국의 기술 수준이 궁금했거든요. 2022년 7월 1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충격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제 여권을 스캔하자 모니터에 제 정보가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동시에 나타났어요. 심지어 제가 러시아에서 출발했다는 것까지 자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공항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국제항공 데이터와 연동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승객의 출발지에 따라 자동으로 언어를 선택해서 안내해드리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중 나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민수 박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 조작하더니 몇 분 후 택시가 도착했어요. 앱으로 호출한 택시입니다. 기사님에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적지는 이미 입력되어 있고 요금도 자동으로 결제될 예정이에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전광판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몇 분 후에 정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까지 하더군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까?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 예측 시스템입니다. 과거 데이터와 실시간 정보를 종합해서 30분 후까지의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찾기 힘들었는데 한국은 도로 자체가 거대한 컴퓨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카운터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자 모든 정보가 자동 입력되었고 심지어 제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러시아어 안내 책자까지 준비해 주었어요. 저희 호텔에서는 74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더욱 놀랐어요. 모든 가전기기가 태블릿 앱 하나로 제어되었습니다. 조명, 에어컨, 커튼,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도 말이에요.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김 박사를 따라가면서 저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역 곳곳에 모니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3분 후 도착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간까지 표시되더군요. 이 정보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지하철에 GPS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위치와 속도를 파악해서 정확한 도착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지하철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터져서 승객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스마트 뱅킹을 하시는군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80세 할아버지도 스마트폰 결제를 쓰세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에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을 때도 놀라웠어요. 메뉴판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니까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주문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결제도 스마트폰 하나로 끝났어요. 현금이나 카드가 필요 없네요. 한국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현금을 전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결제로 가능하거든요. 오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소 건물 자체가 스마트 빌딩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자동으로 제 신원을 인식하고 방문 목적에 맞는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겁니까?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미리 등록된 방문자 정보와 매칭해서 자동 안내하는 거죠.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북한과의 절망적인 격차를 실감했어요. 한국의 연구 장비들은 모두 최신형이었고 연구원들의 표정도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입니까?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죠. 하지만 지난 50년간 독자 개발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 기술을 수출하고 있어요. UAE,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원자로를 구매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북한에서는 1980년대에 멈춘 기술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평화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체제 유지와 무기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만약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진짜 무기를 만든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의 허세 가득한 핵무기보다 훨씬 무서운 것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바로 과학이라는 무기를 말이에요. 이 생각을 점점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둘째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술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겠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말했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KTX 고속열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물 한 방울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기차 생산 기지도 없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를 달리고 있었어요. 신고리 원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돔 구조물이 마치 우주선처럼 웅장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발전소 주변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마을 사람들은 원전 근처에 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원전이 있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좋아하세요. 한국의 원전 안전 기록을 믿고 있거든요. 안전 기록이라고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발전소 내부로 들어가자 첨단 제어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원자로 상태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북한 영변에서 본 낡은 아날로그 계기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APR-1400입니다. 발전소 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자로죠. 독자 개발이라고 하셨나요? 네, 초기에는 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난 40년간 개선을 거듭해서 지금은 완전히 우리만의 기술이 되었어요. 안전성과 효율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지난 40년간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APR-1400은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저는 기술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피동 안전 시스템, 다중 방어벽, 자동 냉각 시스템. 제가 40년간 연구했던 소비에트 원자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 기술을 해외에도 수출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UAE에 사기를 수출했고 현재 정상 가동 중입니다. 폴란드에도 6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세계가 한국 원자로의 안전성을 인정한 거죠. UAE의 수출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동 지역은 석유 부국인데 굳이 원자력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 기술이 그만큼 신뢰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곳을 방문했어요. 대전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연구소 박사가 설명했어요. 인공태양이라고요? 네, KSTAR라는 핵융합 장치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것은 제가 러시아에서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토카막의 완성형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1억도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1억도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인데 그보다 7배나 뜨거운 온도를 48초나 유지했다는 얘기였거든요. 러시아의 연구 수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KSTAR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중국의 EAST, 유럽의 JET, 미국의 ITER 프로젝트와 비교해도 우리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에서는 1980년대 핵분열 기술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22세기 기술인 핵융합을 마스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석유도, 석탄도, 우라늄도 필요 없어요. 바닷물에서 연료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에너지 독립이 완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도 있어요. 적국의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EMP 무기나 레이저 무기의 에너지원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유한 것은 단순한 원자력 기술이 아니라 미래 문명의 열쇠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에 호텔에서 한국 과학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30대 후반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계속 들어와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30대라고요? 북한에서 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50대 과학자들과는 정반대였어요. 이 젊은 과학자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 젊은 연구원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조국을 위해서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국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동기입니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북한 과학자들이 체제 유지를 위한 거짓 연구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 과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진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객실에서 울었습니다. 40년간 핵과학에 헌신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러시아에서 저는 무엇을 했을까? 낡은 기술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더욱 슬픈 것은 같은 민족인 북한 과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리명화 같은 젊은 인재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저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가 보았던 폐허의 땅이 7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문 셋째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경남 사천에 있는 KAI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거대한 경납고 안에 미래형 전투기가 자태를 뽐내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KF-21 보라매입니다.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죠. 정말 한국이 혼자서 만든 겁니까? 핵심 기술은 모두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엔진만 미국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100% 국산 기술이에요. 저는 전투기 주변을 돌아보며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스텔스 성능을 위한 각진 디자인, 첨단 레이더 시스템, 정밀 타격 무기 장착 능력까지. 이것은 러시아의 SU-57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스텔스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RCS가 0.1제곱미터 수준입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요. 0.1제곱미터라고요?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러시아의 수-57도 1제곱미터 수준인데 한국이 그보다 10배나 뛰어난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투기의 작전 반경은 연료 보급 없이 1500km입니다. 필요하다면 러시아 서부까지도 도달 가능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에서 이륙한 KF-21이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 미사일 시스템을 소개받았을 때였어요. 이것이 현무사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사거리 800km의 CEP 1m 이내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CEP 1m라고요? CEP는 원형공산 오차를 뜻하는데 1m라는 것은 800km 밖에서 쏜 미사일이 목표물 1m 이내에 떨어진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정확도가 가능합니까? 한국형 GPS와 관성항 법장치, 그리고 터미널 유도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설령 GPS가 교란되어도 다른 시스템으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어떤 목표물이라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연구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러시아에서의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임을 직감했어요. 한국이 가진 이 무서운 정밀 타격 능력을 러시아 정부가 알고 있을까? 푸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다음 방문지는 나로우주센터였어요. 전남 고흥에 있는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우주기술을 목격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는 곳이군요. 네, 2022년 6월 21일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어요. 한국이 독자 우주 발사 능력을 갖게 된 역사적인 날이었죠. 저는 발사대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로켓을 개발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형 GPS 시스템 구축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035년까지 완전 독립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나라의 GPS 재밍에도 영향받지 않게 돼요. 2035년이면 불과 10년 후였어요. 그때가 되면 한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정밀 타격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저녁에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페트로프 박사님, 핵무기 시대는 끝났어요.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자국도 멸망하는 자살 무기예요.
하지만 정밀 재래식 무기는 다르죠. 필요한 목표만 정확히 파괴하고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현무 미사일 하나로 크렘린궁의 푸틴 집무실만 골라서 타격할 수 있다면 굳이 핵무기가 필요할까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런 미사일을 수백 발씩 동시에 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수백 발을요? 네, 한국의 미사일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에 수십 발씩 생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북한이 핵무기 몇 개로 허세를 부리는 동안 한국은 훨씬 실용적이고 무서운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핵보다 무서운 것은 정확한 좌표입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러시아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는 지금 놀라운 나라에 와 있어. 이곳의 기술을 보면 러시아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러시아가 세계 최강 군사 대국 아니야? 그건 핵무기 얘기고 정밀 기술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고전하는 이유를 알겠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페트로프 박사님,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강하다는 것은 핵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강함이에요. 적이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진실을 반드시 말하겠다.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기술 강국인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2년 후 비엔나에서 제가 그 진실을 폭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아침, 김 박사가 가족과 함께 서울 광장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광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나 북한의 국가 행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가족들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태극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김 박사의 7살 딸 지민이가 물었어요.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이야.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나라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러시아에 있는 제 손자들을 떠올렸거든요. 8살 미하일과 6살 소피아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전쟁이 언제 끝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국의 아이들은 전쟁 걱정 대신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민아,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제가 물었어요. 우주 비행사요. 누리호 타고 달에 가서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아이는 정말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꿈이었어요. 오후에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분단선을 사이에 두고 같은 민족이 갈라져 있는 현실을 직접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쪽이 북한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북한 쪽을 바라보니 을씨년스러웠어요. 건물들도 낡았고 사람의 기척도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남한 쪽은 현대적인 시설과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체제의 차이겠죠. 김 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유민주주의냐 독재체제냐의 차이가 70년 동안 이런 격차를 만든 거예요. 그때 저는 북한에서 만났던 리명화를 떠올렸어요. 그녀 같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통일이 되면 북한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은 민족이니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유에 적응하는 시간 말이에요. 그날 저녁 김 박사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봤어요. 아빠, 오늘 뉴스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김 박사의 고등학생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어떤 내용이었는데?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예요? 정부를 비판해도?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민주주의야. 정부가 잘못하면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더 좋은 나라가 되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에서는 정부 비판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그럼 정부가 화내지 않나요? 정부도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 그게 싫으면 다음 선거에서 바꾸면 되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았어요.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실패해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 날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학생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연구하고 있어요. 교수들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대학원생들은 눈이 반짝였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연구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줘요.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까지 모든 분야를 골고루 지원하고 있어요. 그때 한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 말했어요. 페트로프 박사님, 저희는 조국을 위해 연구하지만 동시에 전 인류를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전 인류를 위한 연구라고요?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연구만 하고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위한 연구를 강요받는데 한국 젊은이들은 세계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혼자 한강을 거닐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1950년 아버지가 이 땅을 폐허로 봤을 텐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 그때 옆을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분이세요? 한강이 참 아름답죠? 네, 러시아에서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저는 1945년생이에요. 한국전쟁도 겪고 가난한 시절도 다 겪었죠. 1925년생이면 제 아버지보다 한 살 많으셨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떠세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꿈만 같아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 손자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자유 때문이에요. 각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중시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들만큼은 공부시키려고 했죠. 자유와 교육이라. 바로 그것이었어요. 북한에는 자유가 없고 러시아에는 진정한 교육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지금 놀라운 나라에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진정한 국력은 핵무기나 군대 규모가 아니라 자유로운 국민들의 창의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2024년 11월 14일 밤 비엔나 호텔 방에서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제 발표 순서였거든요. 2년 전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세상에 털어놓을 마지막 기회였어요. 휴대폰에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온 수십 통의 경고 메시지가 있었어요. 페트로프 동지, 내일 발표에서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아내 옐레나에게서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나와 아이들은 당신을 믿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들 안드레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과학자가 되어주세요. 딸 카테리나는 더욱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일 하실 말씀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거라고 믿어요.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 용기가 났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총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했어요. 130개국 대표들이 모두 제게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북한 대표단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이제 드미트리 페트로프 박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과학자 인생을 걸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과학자의 양심으로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지난 3년간 북한과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북한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북한의 핵시설은 1980년대 수준의 낡은 기술입니다. 실제 우라늄 농축률은 발표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정전 사태로 인해 정상 가동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PR 1400 원자로는 40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KSTAR 핵융합로는 1억도 플라즈마 48초 유지라는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급히 메모를 하더군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밀타격 능력입니다. 현무 미사일의 CEP는 1m 이내로 800km 밖에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RCS 0.1제곱미터 수준으로 작전 반경 1500km 내의 모든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의 정밀 기술입니다. 그때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페트로프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완료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정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영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러시아 과학자로서 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평생 평화적 핵기술 연구에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조국이 이 기술을 전쟁에 사용하려 하고 동맹국인 북한은 거짓말로 세계를 속이고 있어요. 과학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혁신성은 그 어떤 독재국가도 따라올 수 없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각국 대표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제 발표가 톱뉴스로 나왔어요. 러시아 핵과학자 한국 기술력 극찬하며 북한 핵무기 허세 폭로. 한국의 정밀타격 능력 핵무기보다 무섭다. 자유민주주의가 만든 기술 강국 대한민국. 다음 날부터 전 세계 언론이 저를 찾았어요. CNN, BBC, NHK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 정밀 미사일 기술을 공유할 수 없느냐. 핵융합 연구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한국이 하루아침에 세계에 주목받는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석 달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이주했어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평화적 핵융합 연구를 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새로운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진실을 말한 건 말이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과학자의 양심을 지킨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 안드레이가 말했어요.
아빠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딸 카테리나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진정한 애국은 조국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40년간 핵과학에 헌신한 나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진정한 국력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국민들의 창의성에서 나온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고 언젠가 북한도 러시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기도했어요. 언젠가 북한의 리명화 같은 젊은 과학자들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처럼 평화와 자유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말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로 제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잠시나마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뿌듯해하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